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41세 워킹맘이에요. 멍청하고 악독하게 그지없는 남편과 시모에게서 몇 년 전 벗어났네요. 이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여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었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전 남편은 제발 한 푼만 달라며 사정사정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연락 차단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 아이의 아빠이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무슨 복수식이나 하는지 또 야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당한 사연을 다 아시게 되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일단 남편과 시모는 저희 친정이 못 사는 줄로만 알고 엄청 무시했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아직도 계급사회인 양 저와 저희 친정을 하층민 대하듯이 멸시했죠. 그리고 시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똑똑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자 시기 질투가 엄청났어요.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죠. 자기 아빠 회사 발전하게 해주는 것에도 시샘을 하다니 바보들이 따로 없었죠. 시댁에 시집와서 이 집안에 큰 보탬이 된 제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왜 그렇게 구박을 받아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으며 내 할 일 하며 사니 숨통이 다 트이네요. 진짜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깔끔하게 이혼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하는 게 엄청난 흠도 아니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 다 잃고 그제서야 갈라서면 자기만 손해죠 뭐.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와 정 안 맞는다 싶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혼하고 못된 전남편과 시모에게 크나큰 복수까지 해준 지금 너무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참, 제가 전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건 갑자기 50억이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제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체 41살밖에 안 먹은 제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5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수상하신가요?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 제 뿌리인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사내 커플로 만나셨어요. 맞벌이셨기에 아이를 저 하나만 낳으셨고 그마저도 외할머니에게 양육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외할머니는 제2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의 기억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이 할머니가 워낙 자린고비였기 때문이죠. 왜 옛날에 자린고비가 천장에 생선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며 밥과 간장만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딱 그 짝이었어요. 지나가면 소금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죠. 당연히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적엔 단 500원조차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었죠. 그땐 외할머니가 워낙 가난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네가 옛날에 꽤 풍족한 집안이었다고 하더군요. 소위 만석군 집안 말이죠. 외할아버지는 집안의 돈만 믿고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할아버지가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냥 많이 빨리 죽은 게 천만다행이지. 더 살았으면 우리 집 재산 다 거덜낼 뻔했어. 이런 할머니의 반응이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의 지갑은 굳게 닫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냐. 자고로 돈 있으면 사람 마음이 야들야들 나약해지는 거야. 사람 마음속에 힘을 길러야 해. 자기 입에 들어갈 건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독립심을 키워주시려던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고, 이모 삼촌들도 다들 제 살 길 찾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독립심을 저도 물려받았는지 다행히 집안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꿋꿋이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런 제 독립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아주 큰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더군요. 아직 40대밖에 안 됐던 오락다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워낙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아빠였기에 위암 따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종이야,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의료기술은 또 얼마나 좋고 겨우 암 2기 정도라니? 참, 아빠가 암하고 싸워서 말끔히 이겨내줄 테니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알았지? 막상 암 판정을 받은 아빠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외동딸인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 노력해 주신 거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채웠기에 중간 퇴직하고 퇴경 중인 아빠를 간호했어요. 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열공했죠. 치열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결과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어요. 아직도 병상에 위태롭게 계셨던 아빠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죠.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엄마는 어찌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제 합격 소식에 엄마는 흐느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축하한다 종이야. 근데 방금 아빠 돌아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주겠니? 그날이 제 생애 가장 뿌듯한 날이자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렸죠. 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총알같이 달려가서 방금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나 종이에요. 나 대학 합격했어요. 아빠도 원하던 그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빠. 그러자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군요. 사람이 죽어도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빠의 귀에 대고 저와 엄마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원 없이 해드렸어요. 그나마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공무원도 그만둔 판에 시골에서 홀로 계셨던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셨어요. 다행히 서울에 아주 작은 집 한 채는 있었기에 그곳에서 전 혼자 대학 생활을 했어요. 종이야, 이제 서울집에서 너 혼자 살아가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아빠가 물려주신 약간의 유산으로 대학은 겨우 다닐 수 있겠다만 아마 많이 모자랄 거야. 얼른 취업해서 네 갈 길 가는 게 좋겠다. 엄만 널 믿어. 우리 조미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잘 커졌으니 말이야. 엄마는 저에게 꼭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셨죠. 전 여자로서는 좀 드물게 공대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얼른 이 비싼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통장 잔고가 뚝뚝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서 부르시더군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절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죠. 종이양, 교수해 볼 생각 있어요? 워낙 똑똑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들어올 생각은 없나?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아, 교수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얼른 돈 벌어서 저희 엄마 외할머니의 노후 생활비까지 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취업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참 아쉽구만.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가 본데 그럼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라도 써줄까? 장학금?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였던 시절이었지만 순간 저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웠던 대학 동기가 떠오르더군요.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 혹시 같은 과 동기 중에 김우정이라는 아이가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알바를 4개씩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사람을 참 잘 봤구만. 전종이 양이 처음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참 착하기까지 하네. 그러지 종이 양 말대로 그 친구 장학금 검토해 볼게요. 그 전에 종이 양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게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종희 교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그 후로 전 조기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돈을 내고 다니는 거랑 돈을 벌면서 다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통장에 찍힌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이라 월급도 꽤 괜찮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며 한 5, 6년은 경주마처럼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소개팅도 하고 대시하는 남자도 간혹 있었지만 제가 하도 연락도 잘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니 삐져서 더 이상 들이대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30살 가까운 나이까지 모쏠로 살았더랬죠. 제일 아까운 20대를 일만 하면서 보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원래 모 아니면 도인 성격이라 당최 일과 데이트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회사에서 일에 쩌들어 지내고 있었는데 6년 전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이종희 교수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성격 좋은 너털웃음을 크게 짓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참으로 반가웠죠. 전종이 양 연락처 맞죠? 오랜만이에요. 학문연구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는 대학을 박차고 나와서 한 5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잘 치고 나가다가 능력 있던 농업자가 건강 문제로 사업에서 빠지면서 잠시 삐걱거리고 있네요. 우리 회사에 똑똑한 인재가 절실한 요즘이라서 종이양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의 조건을 맞춰줄 테니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자율권을 많이 줄게요. 마치 사장처럼 진취적으로 프로젝트를 꾸려나가도 좋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거 어때요? 평소 대기업에서 일하며 일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던 터라 교수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솔깃했어요.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이 차려오는 회사에 확신이 들게 되었고 제안을 수락하게 이르렀죠. 주변에선 다 말랐지만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의 제안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게다가 이쪽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실력 있는 교수님인 줄 알고 있었기에 수락한 것도 있었어요. 전 길게 고민 안 하고 곧바로 이직을 했어요. 첫 출근 축하해요. 종이야. 아니, 정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입상해주니 내가 다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자, 이쪽은 우리 아들이니 인사해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전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전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인 씨한테 거는 기대가 참 크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비범한 인재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이죠. 전 미국에서 공부만 해왔고 아직 회사 경험이 없어서 업무적으로는 신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이 워낙 훤칠하신 분이긴 했어도 그 아들이란 사람은 진짜 탤런트 뺨치게 생겼더군요. 안경 낀 모습이 어찌나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던지 첫눈에 뿅 가버렸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이니 그 남자한테 첫눈에 반한 내색 따윈 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사장님은 제게 거는 기대만큼 빠른 업무 추진을 원했어요. 양적으로 업무가 많았다기보단 대기업의 시스템을 끌고 와서 이곳 회사에 정착시켜주길 원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책임이 막중했던 업무는 바로 자기 아들 트레이닝 시키기였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스마트해 보였던 이민철 과장은 사장님 아들이었기에 타이틀만 과장이지 정말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젬병이더군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던 그 지적인 외모와는 딴판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일 욕심이 있다 보니 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민철 과장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이 힘에 부치더군요. 이 과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이 과장님, 제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장님 일 가르쳐드리기가 힘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분께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장 아들인지라 오랜 시간 고민한다가 하소연한 건데 단칼에 안 된다고 하니 좀 황당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보다 역량 좋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업무 배우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꼭 종희 씨한테 업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종희 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야근 시간을 빌려서라도 함께 저녁 먹고 같은 컴퓨터로 옆에 앉아 일도 배우고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와인 한잔 하러 갈래요? 전하기 어려운 말을 꺼낸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당황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답답할 정도로 일은 못하는 남자였지만 저도 여자라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매너에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날 와인을 마시며 일 얘기를 제외하고 무언가 사적인 대화를 다 나눴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4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앞에 앉아 사람 좋은 웃음을 날리는 이 남자한테 홀딱 빠져버린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무섭다고 그날 와인바에서 우리 둘은 손잡고 나오며 연인이 되었고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네요.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비상계단에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로 데이트 약속을 잡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나이 30이 되도록 못소린 저의 첫 연애였으니 모든 게 다 새롭고 재미있더군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이 남자가 지상 최고의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사실 사장 아들이었고 일은 좀 못했어도 미국 유학파 출신의 탤런트 뺨치는 외모를 지녔으니 조건으로만 따져도 왕자님 같은 남자긴 했어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의 결과물로 전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네요. 진짜 연애 5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저도 참 찰떡선이가 없었죠. 산부인과까지 혼자 가서 빼박인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긴장이 되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일단 남친에게 제일 먼저 카톡으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이라고? 헐. 전 당장 남친에게 전화를 했죠. 반응이 그게 뭐야? 헐이라니. 나 혼자 임신했어. 당신 아기를 가졌다는 사람한테 헐이라니.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암튼 임신 축하해. 누군 임신해봤어? 나도 처음이야. 그리고 딴 사람 임신 축하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끊어. 남친의 말도 안 되는 반응에 짜증이 팍 나더군요. 그동안 사랑했던 감정이 차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바로 사장님에게 호출이 오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실로 향했어요. 정 과장, 아니 종이양, 임신했다고? 민철이한테 방금 들었네. 우리 아들이랑 언제 연애를 했어? 이렇게 기쁠 수가.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담는다던데 내가 천대 손주를 보게 생겼네.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야.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결혼 진행하자고. 앞으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나한테도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민철 엄마한테도 잘 말해 놓을 테니 조만간 혼인신고도 하고 빨리 결혼식도 올리고 합시다. 남친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실망했었는데 사장님, 아니 예부시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시모였죠. 며칠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예비시모가 찾아왔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절 찾더군요. 전종이 이 여자 어딨어? 대체 누가 전종이야? 이 여우 같은 년. 제가 전종입니다만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이 회사 사장 부인이자 민철이 엄마지. 아, 네가 전종이냐? 잘 만났다 이년. 네가 우리 아들을 살살 꼬셔서 임신까지 했다지. 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 줄 알기나 해? 듣자 하니 넌 보잘것없는 집안에 홀어머니밖에 없다며. 너 우리 박간영방 교수할 때부터 살살 꼬드긴 거 아니냐? 반반한 쌍판떼기로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무혈 입성하라는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네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 줄 내가 알게 뭐냐? 이 결혼 절대 못한다. 우리 민철이는 이미 재벌집 사유를 들어가기로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다 끝난 아이라고. 예비시모는 급기야 제 뺨까지 쫙 때리더군요. 전 너무 열이 받아 예비시모의 팔을 잡고 확 밀쳐버렸어요. 밖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아니 사모님,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리지. 평소 내 성격 같았으면 욕지거리 한바탕 퍼부어줬을 거예요. 아니, 펀치 한 방 날리려는 걸 참은 겁니다. 나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 회사도 때려치면 그만이고요. 저 대기업 다니다가 스카웃 돼서 이 회사 온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처음에는 따기로 때려요? 그것도 천주를 뵌 예비 며느리한테요. 인성이 진짜 별로시네요. 야, 너 나 쳤어. 뭐, 인성. 이년이 미쳤나? 임신한 저와 예비시모의 육탄잔이 벌어졌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지만 남친과 예비시부가 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한 3분 만에 끝이 났죠. 회사고 뭐고 택시 타고 혼자 살던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 엄청 예민한데 내 뱃속 아이의 친할머니로부터 구박덩어리 취급을 받다니 절망스러웠죠.
예비 시모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예비 시부와 남친이 집으로 찾아와 제게 용서를 빌며 다시금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네 시험이 될 사람 성격이 워낙 불같아야 말이지. 옛날부터 그 지랄 많은 성격 맞춰주느라 온 식구들이 고생 꽤나 했다. 이제 그 옆에 애도 다 늙어서 남편은 내 앞에서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 기분 풀고 다시 회사도 출근하고 결혼도 추진하자꾸나. 어머님께서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절 결사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론 뱃속에 아이까지 지우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데 낳아서 저 혼자라도 키울 겁니다. 회사도 다른 곳 알아볼게요. 며칠 안 됐지만 엄마가 되고 보니 용기가 생기네요. 저 혼자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만 돌아봐 주세요. 이번엔 남친이 강경하게 반대하더군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도 얼른 올리고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자. 나랑 아버지가 강력한 반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우리 엄마 신경은 1%도 쓰지 않아도 돼. 그 후로 예비 시부와 남친은 한 50일은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절 설득했어요. 나중엔 두 부자가 저희 집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 하더군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예비 시부까지 그렇게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니 예비 시무를 향한 저의 분노도 어느덧 사그라들더군요.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뱃속 아이의 태동도 시작되자 그들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죠. 우선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예비 시모의 고약한 성품은 비밀로 했죠. 상견례 날 엄마는 집에 있던 옷 중 최대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농사지으며 단둘이 살고 있던 엄마였기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더군요. 사돈어른네 집안이 대대로 금수저 집안에 대단한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최대한 고상하게 보이게 입었는데 엄마 괜찮니? 그럼 엄마 너무 이뻐요. 엄마 원래 공무원이고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아빠 간병하느라 그만두고 외할머니 사시는 시골로 내려간 거잖아.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엄마인데 뭐가 초라해. 늙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또 무슨 막말을 할지 몰라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친과 예비 시부가 단단히 입단속을 했는지 이번엔 막말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조건에 대해 딱 못을 박더군요. 서둔, 내가 이 결혼 허락하는 조건은 합가입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교육 단단히 시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하도 뭐라 해서 내 긴 말 안 할 테니 자, 이거 혼수 목록이니 받으시고 이 리스트대로 빠짐없이 해오세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죠. 시모가 던진 A4 용지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고가의 사치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 거니 세간살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전히 본인 치장을 위한 명품백, 모피, 보석들이 쭉 리스트업 돼 있더군요.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죠. 어이가 없었어요. 화나서 시모한테 냅다 지르려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리시더군요. 얘 종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마. 임신까지 앞마당에 구박받지 않게끔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지. 딸 가진 주인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아무리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지만 어머니 나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여자였는데 뭔가 꼴리는 듯한 입장에 화가 나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부가 천사처럼 나타나 제게 도움을 줬어요. 시부는 상견례 다음날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새아가, 자, 돈 받고 네 욕심 많은 시어머니 욕심 좀 채워줘라. 아마 계모임 같은 데서 며느리한테 혼수 뭐뭐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놈의 계모임이 뭔지 우리 집에 폭이 넝굴치 들어온 것도 모르고 맨날 돈돈거리는 꼴이라니. 에휴, 이 돈이면 네 시어머니가 원하는 혼수 다 해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돈 준 건 비밀로 하고, 알았지? 시부가 준 봉투를 열어보니 웬 수표가 들어있더군요. 집에 와서 다시금 확인해보니 무려 1억 원짜리였죠. 이 큰 돈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명품 전문 매장을 돌며 혼수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사서 시모한테 바쳤죠. 그랬더니 시부의 말대로 시모의 입이 찢어지더군요. 만족스러운 시모의 미소를 보는 것도 역겹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삐걱거리며 남편과 저희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삭 때까지 회사 일은 계속했어요. 시댁회사니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워낙 일머리는 있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시키니 사장인 시부가 웬만하면 출산 전까지 회사에 나와주길 바라더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신혼집인 시댁에 들어가면 시모가 집안일을 더 못 시켜서 안달이었어요. 니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냐? 집안일은 늙은 시애미 보고 다 하라는 거야? 오늘부로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들 다 잘랐으니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밀린 집안일 네가 다 해놓도록 해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칠 테니. 배가 많이 나와 고동도 쉽지 않은데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라놓고 날 부려먹을 생각만 하다니. 시모가 날 잡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성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제 뱃속에 어머님 핏줄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잘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시댁 회사 일까지 하며 집안일까지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못돼 먹은 놈 같은 이라고. 돈 없으면 시집와서 돈값을 해야지. 어디서 백날 첫날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렇게 시모와 큰소리가 나자 시부가 방에서 나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이 민철 엄마, 왜 임신한 며느리한테 또 난리야?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당신도 이fin에 봐서 며느리 힘든 거 잘 알 텐데 집안일이나 시키려 들어? 우리 며느리가 우리 회사 입사한 후로 매출이 수직 상승한 거 몰라?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구박 못해 안달이야. 똑똑한 며느리 집안일 시키지 말고 내부로 다시 파출부 아줌마들 뽑아서 시켜. 집에만 있는 여편 내가 집안일 손끝 하나 안 대려고 하고 다 참. 이렇게 내 실드를 쳐주던 시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집안에서 유일한 방패막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 인간은 한량 중에 한량이었어요. 연애할 때 시부 회사에서 일하는 척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더군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완전히 잠만보가 따로 없었죠. 자기야, 왜 요즘 회사도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만삭인 나도 출근하는데. 아무리 아버님 회사라도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맘대로 무단결근해도 되는 거냐고. 어? 아, 몰라. 나 더 잘 거야. 미국에서 시차 적응이 아직도 안 됐나 봐.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아, 졸려. 이불 밖은 위험해.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는데 나까지 움직여야 해. 그렇게 회사 일이 좋으면 자기나 계속 다니든가. 미국에서 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무슨 시차 적응 타령이야. 자기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배신감 느낀다고. 아, 배 아파. 아. 전 게으른 남편과 싸우며 진통을 느꼈고 바로 119에 실려가 출산에 돌입하게 됐어요.
마치 바로 태어날 것처럼 진통이 세게 왔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끙끙 앓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실실 웃으며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것도 시리즈별로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그 꼴을 보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병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 혼자 힘주며 아기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혼자서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2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편했던 순간 같아요. 왜 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남편과 시모 면상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시안이를 낳고는 최소 1년은 집에서 쉬며 오롯이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한 지 한 3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시부가 최정한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업체를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제대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 겨를이 없었던 시부는 그렇게 시기를 다 놓치고 말기에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쩐지 요즘 시부의 외모가 정말 피골이 성접하더군요. 절망스런 표정의 시부는 절 따로 불러 신신당부했어요. 새아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새아가 뿐이로구나.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간 죽기 마련이니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지난 6, 7년간 죽을 힘을 다해 쌓아온 이 회사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다. 아가, 얼마 전에 퇴사한 박전무 알지? 그 박전무 놈이 나한테 우리 회사 의 약점과 비리며 모든 기밀사항을 다 기자한테 폭로하겠다며 날 협박하더구나.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줘서 입마금하고 퇴사시켰다만 박전무가 내게 준 자료들을 새아가 너한테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도록 해.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전 무결할 순 없으니 사소한 비리며 허점이 나오기도 하더구나. 그리고 망나니 같은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돼줘야 하는데 온갖 부탁만 하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시부는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로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울었네요. 마치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느낌이었죠. 저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강력한 뜻으로 남편이 사장 자리에 올랐죠. 그 후의 일들은 불보듯 뻔했어요.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는 날보다 집에서 만화책 보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사가 서서히 침몰해 가던 중 시골에 사시던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생활이며 아이 키우는 것, 결혼 생활 등이 지쳐 친정엄마에게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생일잔치라도 치러드리고 싶었죠. 남편에게 카톡으로 친정엄마 환갑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단문이 오더군요. 장모님 환갑 선물로 돈 보냈으니 당신이 전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적당히 보냈어. 제 계좌를 확인해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네요. 남편이 보낸 돈은 단돈 5만 원. 자기 양만원 짝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로 사시는 양반이 장모 환갑에 딸랑 5만 원을 보내다니. 너무 화가 났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를 아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2달 뒤 친정 엄마와 동갑인 시모의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본인 엄마 환갑엔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을 찾아보니 무려 1,000만 원짜리였죠. 그 사실을 알고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환갑 때 5만 원 넣어주더니 어머니 환갑 땐 뭐 1,0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하나뿐인 사위라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거 다 보내주고 해마다 보약해서 서울로 보낸 거 당신 다 잊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네.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즐겨야 탈이 안 나는 법이야. 우리 엄마는 강남 사모님으로만 살아왔고 당신 엄마는 시골 논밭에서만 몇 년째야. 아, 생각만 해도 거름 냄새, 똥 냄새 나는 곳이라니. 그런 곳에서 사는 장모 수준엔 5만 원도 과하지 뭐. 안 그래?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걔가 감히 사람의 수준을 노네. 당신은 걔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이혼해.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란 사실이 소름 끼친다. 양육비나 매달 꼬박꼬박 넣으라고. 우리 엄마와 시모의 환갑 사건으로 우린 단칼에 갈라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짓인 것 같네요. 전 친정엄마와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장에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수연이를 저 혼자 키워내려면 커리어를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우리 수연이를 봐주셔야 했기에 외할머니께서 홀로 시골에 남아 계시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에 정정하셨기에 큰 걱정은 안 했죠. 그런데 아뿔싸 고령의 노인이 홀로 있으니 말동무도 없으셨던 건지 금세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워낙 정정하셔서 다른 가족들 모두 100세는 채우실 거라 예상했는데 다들 너무 놀랐죠. 역시 인간에겐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엄마와 외삼촌 이모들이 다들 뒤집어졌죠. 할머니의 유언과 유산을 보고서요. 종이야, 글쎄 네 할머니가 유산을 무려 50억 넘게 물려주셨단다. 그것도 세금이며 뭐며 다 떼고 형제들하고 다 나눈 금액이다. 뭐라고요? 외할머니가? 에이, 5천만 원이나 5억이겠죠. 구멍난 옷도 다 꿰매서 입으셨던 분인데 무슨 50억이에요. 그럼 총 자산이 몇백억 있으셨다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수로 그런 큰 재산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쪽이 그 옛날 만석군 집이긴 했어. 99칸짜리 집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아마 그 유산을 지금까지 몰래 갖고 계셨나 봐. 유언장 읽어보니 사람은 돈 많으면 열심히 안 살게 된다면서 꽁꽁 쥐고 계셨다더라. 그럭마지만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어쨌든 엄마는 그 돈 필요 없어. 조금이지만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돈 다 네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다 갖고 가. 넌 충분히 똑똑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50억이라는 큰 돈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딸내미가 이혼하고 아기 키우며 돈까지 버느라 정신없이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전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예전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었던 회사의 비밀 장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나섰죠. 시부가 줬던 장부에는 전 남편 회사의 모든 구조와 비리사항, 거래처 등이 다 적혀 있었기에 그걸 토대로 전 남편 회사와 이름만 다를 뿐인 똑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특유의 친화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 남편 회사의 거래처들을 우리 회사 쪽으로 돌리고 일 잘하던 직원들도 다 빼왔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 회사의 비리사항들을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안 좋은 폭로기사가 빵빵 터지고 전 남편 회사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눈치 없고 일머리 없던 바지 사장인 전 남편으로부터 그제서야 제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 엄마,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한 폭로기사 제보했어? 그리고 요새 하나둘씩 직원들과 거래처 빼가는 게 당신네 회사라며. 시똥만큼의 돈도 없던 여자가 무슨 수로 회사 사장이 된 거야? 돈 많은 스폰서 영감이라도 하나 물은 거야? 당신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당신네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는 거야. 내 공격을 막을 실력이나 있나 몰라. 당분간 공격이 계속될 텐데 말이야. 내 최후의 복수는 당신의 회사 먹어버리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결혼 전부터 내게 했던 짓거리랑 똑같이 해줄 거야. 미친 개처럼 물어뜯을 거라고. 우리 회사를 먹는다고? 시원엄마,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래도 우리 아빠는 자기한테 잘해줬었잖아. 우리 아빠가 설립한 이 회사를 왜 망하게 하려고 해? 요즘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백화점도 못 가고 일반 시장에서 장 봐다가 겨우 밥만 먹고 있어. 나 백화점 물건 아니면 못 입고 못 먹는 거 잘 알잖아.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우리 회사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우리 시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어? 우리 시연이? 그 더러운 입에서 감히 우리 시연이를 언급하다니. 당신의 애기 아빠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줬어야 하는 거 아냐? 백화점 가서 처먹을 돈은 있고 우리 수연이 연필 한 자루 사줄 돈은 없었냐? 돈 없으면 그냥 닥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주제 백화점은 무슨. 나 당신의 회사 먹으려면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까 너. 앞으로 기대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냥 끊었어요. 아직도 백화점 어쩌고 운운하다니. 본인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에 아직 정신 못 차린 게죠. 아주 통쾌해 죽겠네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전 남편 회사를 인수하고 더 나아가 업계 1위 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숨이 닿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 거니까요. 여러분 앞날에서 꽃길만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